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독 정치권의 소식이 이제 많았던 날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대적인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총리로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을 지명을 하고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동시 교체에 나섰는데 재보선 참패 이후 이런 인적 쇄신이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번에 이제 장관뿐만 아니라 총리 그리고 이제 비서진까지 이렇게 개각을 인사를 개편했는데 저는 우선은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친문이라고 하는 것을 좀 벗어나는, 그리고 특히 김부겸 총리로 지명된 그 전 장관이나 아니면 이철희 정무수석이 될 내정자로 된 분이나 이렇게 보면 소통이나 이렇게 통합적 어떤 행보를 좀 해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면에는 기대가 되고, 근데 인사만으로 지금 사실은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되게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 문제라든지 코로나 방역 문제라든지 혹은 아니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난제들을 풀 것으로 딱 예견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위원님. 저는 이번에 인사에 있어서 김부겸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탕평 인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의원 생활하셨고 전체적으로 중도 행보에 가깝게 행보해 오셨기 때문에 긍정적 평가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장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색을 찾기가 어렵고 관료 출신이거나 교수 출신 분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되면은 소위 정무적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추진력이라는 것은 좀 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선해놓고 앞으로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 이런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말년인 만큼 수습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당청 간의 이견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재명 지사 같은 지방 정부와 청와대 이견이 많이 노출되는 시기에 앞으로 이 내각이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번엔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여당 쇄신을 이끌 새 원내 사령탑, 바로 윤호중 의원입니다. 박원주 의원 새 간판론이 펴지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유니언 대세론이 힘을 받았는데요. 친문계 유니언에게 원내 지휘봉을 넘긴 이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이게 선거에 지고 나면은 보통 간판을 갈아 끼웁니다. 네. 그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당은 순탄하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 또는 새누리당이 위기에 있었을 때는 친박과 친이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선보이면서 여당 내에도 야당이 있는 모습, 언제나 대체 주자가 있는 모습을 보여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양대 도시에서 괴멸적 패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얼굴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번 패배에 저는 민주당 입법 독주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봅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펼치는 과정 속에서 야당이나 아니면 다른 국민들, 생각이 다른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보다는 우리가 180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밀어붙이겠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것의 주력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법사위원장 역할을 했던 윤호중 의원이거든요. 근데 이분을 더 높은 자리인 원내대표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독주 행보를 재판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심판했던 국민들에게 맞서겠다는 것이냐,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다소 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런 집단적 사고를 하셨는지 의아합니다. 네. 네. 저도 사실은 이 두 후보가 나온 걸 보고 두 후보 중에 누가 되든 크게 다르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선거 자체에 되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다고 저도 생각되었고, 되려 이제 윤호중 후보가 된 이상 윤호중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 계류되어 있는 현안들을 좀 실력 있게 유능함으로 풀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제인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를 들어 꼭 국회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임명되었던 그 김오란 교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청와대 비서관으로, 방역 담당 비서관으로 이제 들어가셨던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며칠 전에 인터뷰하신 거 보면 오세훈식의 자가진단 키트 도입이 적절하고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인터뷰하셨거든요. 그건 또 지금 방역 당국의 방침은 그것과 다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견이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걸 조정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거꾸로 이구동성으로 이제 사실
이제 중구난방식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봉숭아학당 같은 분위기가 될지 저는 사실 오늘 인사 개편도 그렇고 원내대표 선출도 그렇고 다소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래도 방역기획관을 따로 두어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한 것, 이것은 그 방역 문제를 좀 더 잘 풀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런 인식이 혹시라도 지금 그러면 정은경 처장 하에서 있는 질병관리본부청 거기가 이제 잘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왜냐면 거기가 컨트롤 타워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청와대에 따로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청와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냐, 저는 이게 오히려 불신임처럼 비춰질까 봐 저는 이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질병관리청장님이 계시지만 네. 그 방역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는 게 워낙 다양한 것이어서 저는 별도로 기획관 혹은 비서관을 두는 건 적절할 수 있다고. 당장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게 자가진단 키트에 대해서 김호람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입장이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질병관리청 같은 경우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네. 이러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보면 되겠죠. 누구 입장이 맞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지, 어디가 컨트롤 타워인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무엇을 도입하기 이전에 저는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것이 어떤 일방적으로 혹은 아니면 합리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결정될 때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이겼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뭐 그쯤 할까요?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레이스가 이제 3파전 구도로 확정이 됐는데 강성 당원과의 관계 설정에서 이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거리두기, 홍영표 의원 껴안기, 우원식 의원은 무언급으로 각각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강성 당원이라 함은 어떤 조국 전 장관의 임명을 두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단일한 어떤 집단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뭐 열성 당원이라고 하는 네. 요즘 뉴스에 많이. 근데 이제 저는 이번 이제 지도부 선거가 왜 만들어졌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어떤 생활상의 어떤 문제를 비전 있게 다루지 못했던 것 때문에 이번 재보선에도 참패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지도부를 새로 뽑게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되려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그 지난 민주당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평가를 두고 다툴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예를 들면 손실보상법을 어디까지 보상해 줄 것인가, 혹은 아니면 부동산 대출을 늘릴 것인가 늘리지 않을 것인가,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것을 두고 다루고 다투어야 되는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논란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세 후보가 뭐 말씀하신 그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네. 규제 완화 뭐 이런 네. 이 목소리는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규제 완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보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를 두고는 지금은 그냥 이제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 때 5억만 빌릴 수 있는 것을 6억, 7억으로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외에도 부동산 정책의 정책 수단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민당이 가진 정책적 수단들이 무엇인지 제가 대충 파악이 되거든요. 대부분의 정책이라는 것들이 과거 국민의힘 또는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라 좀 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빚내서 집 사라 같은 경우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비판했었지만은 현실을 바라보고 나니까 말을 이제 식어내야 되는 상황에 와가지고 고민이 깊은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전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박영선 후보가 저희가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은 재건축 재개발 정책에 대해 가지고 35층 풀어주겠다, 강남 재건축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정답은 민주당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해놓은 말들이 있어가지고 급격한 전환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뭐 염치나 이런 걸 따질 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현실은 세입자는 세가 올라서 힘들고,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이 올라서 힘들고, 집을 사려는 사람은 대출이 안 돼서 힘들고, 거의 뭐 모든 주체가 힘들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풀기 위해서는 전격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당의 최고위원 경선 레이스 막도 올랐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후보들이 도전장을 냈는데요. 2030 세대 의원들은 출마를 끝내 접었습니다. 결국 7명밖에 지원하지 않았는데 이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여당에서 지금 2030 세대가 발을 내리기에는 2030 세대가 보통 초선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이번에도 메시지를 냈을 때 여론의 반향이 크지 않고 오히려 좀 두들겨 맞았던 것처럼
초선이 신선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전위대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당 지도부에 들어가려고 해도 사실 전위대 역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는 힘들거든요. 과거에 젊은 세대가 뭐 저희 한나라당 시절에 진출했을 때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이런 사람들이 대두됐을 때는 주류에 대한 저항 세력으로 인식되어 가지고 위치가 있었던 것이지 주류에 편승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서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적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가 더 이제 정치 의견 내려면은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주류에 맞서는 이미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저는 그리고 뭐 2030은 아니지만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저는 박주민 의원 같이 좀 젊은 분들이 레이스에 뛰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민주당 당내 사정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엔 출마를 포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어떤 내부적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젊은 사람들의 역할이 좀 적어 보이는 건 사실이다. 밖에서 보기에. 뭐 보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이번에도 초선 의원들이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젊은 의원들도 따로 의견을 냈는데 네. 물론 그것이 이제 전부 다 맞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때 여러 가지 평가들을 공식적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 했는데 그 평가를 두고 그 내용을 가지고 논란이 붙은 게 아니라 그것 자체 그렇게 어떤 반기를 드는 것 자체로 되게 큰 위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뽑을 때도 사실 선뜻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았겠다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것도 비겁한 얘기인 게 그렇게 해서 용기를 내 가지고 깨졌으면은 오히려 조금박해라고 했던 사람처럼 깨지고 다쳤으면 오히려 저희 야당에서도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텐데 말하자마자 바로 접었어요 또. 꼬리를 내렸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저는 진정성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저라고 주류와 반대되는 의견 많이 안 냈겠습니까 야당에서. 뭐 부정선거하는 사람들 있으면 가서 토론까지 하면서 깨부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저도 비판 문자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당에서는 이례적으로 또 들이받았다가 끝까지 의견을 유지한 사람도 없어요. 예. 네. 이거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여당 쇄신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전에 노회찬 대표께서 그 하신 말씀 중에서 저희 새누리당을 바라보면서 노회찬 대표가 만약에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에 바뀌면서 쇄신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진짜 쇄신이라는 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라 때를 미는 수준으로 가면은 그것은 쇄신이 아니라 새신이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이번에 친문에서 친문으로 갈아타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저래서 때는 벗겨지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분칠만 해놓은 것 같아요. 때라도 미십시오. 저는 어쨌건 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제가 그것 자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서 답답한 심정인데 그걸 하지 않으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풀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야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재보선 이후에 차기 지도부의 운명을 가를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범야권 통합과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의 거취가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국민의 당과의 통합을 찬성한다. 그렇게 의결을 하고 반대는 없었습니다. 선통합 후 전대냐 선전대 후 통합이냐는 결정되지 않았고 순리적으로 이행될 거라고 봅니다. 사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입장이십니까? 조속히 원내대표를 뽑고 그다음에 그 원내대표가 전당대회를 해서 대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기 퇴진을 결심했습니다. 당대표 출마 선언도 의사를 표명을 하신 아니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원내대표 직책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원내대표 직책만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합당을 결정을 했는데 하지만 여전히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화학적 결합이 제대로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저는 합당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 화학적 결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비전을 놓고 만난다기보다 그 선거 구도상의 이익으로 만나는 느낌이 좀 강해서 그렇습니다. 네. 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저희 당에 퇴임하신 비대위원장에게 범죄자 소리를 했거든요. 뭐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저는 화학적 결합을 위해 가지고는 좀 문제가 될 발언들이라는 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우려가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선이나 아니면 또 전당대회라는 이런 일정을 앞두고 뭐 사리사욕을 좀 벌여야 될 텐데
지금 보면 당내에서 뭐 각 이제 중진들마다 좀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은 이번 선거, 그 보궐선거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힘을 합치면 이기고 안 그러면 진다거든요. 그리고 정신하에서 좀 다 좋은 판단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호영 이제 대표 대행이 원내 대표직 조기 퇴진을 선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당 대표 출마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지가 이제 또 관전 포인트인데 우리 저기 이준석 네. 전 최고위원도 네. 당 대표에 출마할 의지를 제가 이렇게 정치적 언어로 저는 네. 어떤 역할이든지 할 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어.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번에 저희가 2030 지지층이 많이 편입됐거든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요. 그런데 이 전통적 보수적 관점과 지금의 새로 편입된 좀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젊은 세대가 결합하기 위해 가지고는 꼭 젊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세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그런 역할이 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고 안 되면 직접 출마해서 겨루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 권 대변인님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솔직하게 이 야당 적임자, 이 간판 적임자가 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준석 전 최고께서 되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어떡하고요? 재밌다는 거는 뭐 어떤 의미인가요? 면이냐면 저는 네. 어쨌건 다른 이제 국민의힘의 좋은 정치인들도 계시지만 이준석 전 최고께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망이 한국 사회가 변하는 것을 잘 체득하거나 체감하고 있는 네트워크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준석 최고께서 된다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 근데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좀 예를 들면 포용적이거나 아니면 좀 더 좋은 정치인이 되시기 위해서 아마 노력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밤에 누우면 그 생각합니다. 당 대표 되면 어떻게 여기 출연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화면으로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을 찾아야 되겠군요. 오늘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저는 뭐 딱 가늠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건 국민의 힘으로 안 되는 어떤 영역을 같이 도모해 보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선 때까지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했던 것처럼 좀 단일화 과정을 잘 밟아 나가면서 야권의 어떤 전략 같은 걸 한번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결국 제3지대라는 게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그 밖에서 20석 규모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어떤 경쟁력 있는 대선 주자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치력을 통해서 그런 구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 김종인 위원장과 그리고 금태섭 의원이 어떤 식으로든지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대권 주자를 옹립하지 않고서는 20석 정도의 규모를 만들어내기 힘듭니다. 그러면 정당의 운영에 있어가지고 작은 문제부터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두 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오늘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7주기입니다. 여야가 일제히 노란 리본 물결이 일렁이는 추모 현장을 찾았는데요. 국민의힘은 5년 만에 참석인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권지훈 네. 대변인. 저는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참석하게 된 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세월호 사건이 지금 어떤 일로 이것이 일어났는가를 공식적으로 무엇이라고 다루어지는지 다시 찾아봤는데 아직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세월호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특검법이 또 통과되었는데 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특검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계속 미뤄졌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추천을 하기도 했고, 이번에 참석을 통해서 앞으로는 최소한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겠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집권한 지 4년 차인데 지금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력으로, 그러니까 수사 권력이든 어떤 것으로 진실 규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것도 참 의아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국정농단 수사부터 나머지 건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정력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결론을 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인지
의아하고 사실 특검이든지 뭐 예전에 보면은 뭐 해경에 대한 조사 같은 경우도 지금 한 것들 보면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면은 좀 정리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앞으로 이런 진실 규명에 대해서도 당연히 유가족이나 아니면은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더 항상 탐구하길 바라고 그런 게 있겠지만은 책임 있는 정치권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할 지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민주당도 그러니까 명확하게 요건 규명하자 열거하고 딱 거기까지 어떤 시한을 두고 활동하자라는 입장으로 나오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다 규명된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2014년에 있었는데 19년 말에서야 임경빈 군이 사실은 구조되었다가 그 구조부실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거기까지 5년이 걸린 네. 거예요. 그 사이에 뭔가 조사를 안 했던 건 또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검으로 했던 부분도 전체 영역이 아니라 CCTV와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있는데 이것을 한번 이번엔 정말 끝까지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단계에서 어디까지만 규명되면 다 된다라고 좀 말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이 사건 자체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청년 마수는 청와대 개각 개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여야 지도부 교체와 진통에 대해서 토론을 벌여봤습니다. 권지웅 대변인께서는 내일 결혼이시라고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고맙습니다. 코너 이름이 청년 마스인데 진짜 마스를 만나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네,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